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24 뉴스 Jewish World Weekl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에밀리 프랜시스입니다. 매주 전 세계 유대인 관련 이야기와 이슈, 인물을 다룹니다.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 유대인 세계의 주요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디아스포라 반유대주의 폭력이 2025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4개국에서 20명 넘는 유대인이 사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7개의 주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2만 3천 건이 넘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2022년에 비해 136% 증가했으며 폭력 사건은 97% 증가했습니다. 독일이 1인당 발생률에서 가장 높았고 영국과 미국의 사건 중 거의 절반은 반시온주의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한편 아일랜드는 국가 차원의 반유대주의 대응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단 6개월 만에 143건의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런던 해크니 자치구는 58년간 이어온 하이파와의 자매결연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가자 전쟁과 관련된 가치와 국제법을 들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번 결정을 무지하고 편협하다고 비판하며 하이파의 진보적 리더십과 유대인 아랍인 공존, 해크니와의 병원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하이파는 원래 2026년 10월 7일까지 답변할 시간을 받았으나 해크니시 의회는 그 날짜 선정이 무감각하다는 비판이 일자 날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가 마이클 자브로스가 호주 유대인 지도자 알렉스 리브친의 초상화로 권위 있는 호주 아치볼드상 대중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본다이 비치 테러 이후 그려졌으며 제목은 바다에서 테필린을 착용한 알렉스입니다. 리브친이 물속을 나아가며 테필린이 드러난 모습으로 신앙과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아슈케나지 유대인 혈통을 알게 된 자브로스는 리브친의 리더십과 두 사람의 놀라운 닮은 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연히 반이스라엘 성향을 드러내는 극좌파 뉴욕시 시장 조 란 맘다니는 뉴욕 지역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서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 오면 체포하겠다고 위협하며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카메라 앞에서 총리를 전범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체포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유대인 중 44%가 맘다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호감도보다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분이 바로 다음 게스트입니다. 뉴욕에서 함께하고 계신 저자이자 교육자인 랍비 에비 스타인 씨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마지막으로 뵌 게 꽤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야포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만났었죠. 네. 알아요. 정말 오래전 일이에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우선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뉴욕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분위기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조용히 지내시나요? 그리고 실제보다 과장된 건가요? 실제로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위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뉴욕시의 분위기는 정말 멋지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유대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뉴욕시 전체의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구글로 저와 시장의 관계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장님을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저는 한 회당의 랍비였고 저희가 지난해 2월 시장님을 처음으로 초대한 회당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샤밧 예배에 오셨죠.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도 시장님의 인수위원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성별 확정 의료에 일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생각할 때 그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저에게 첫 번째 집이고 두 번째 집이고 어쩌면 세 번째 집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도시에서 제가 하는 일의 큰 부분이죠. 저는 매주 안식일마다 한두 번씩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 전역의 여러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 공동체는 이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전화기 동안 했던 일이 좋은 예입니다. 저는 성별 확정 치료에 집중해 많은 성과를 냈고 1,8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 치료는 연방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환기 동안 노력했던 일입니다. 저에게 그것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유대인 커뮤니티와 퀴어 커뮤니티의 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대인 커뮤니티도 뉴욕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하나로 비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비 네타냐후를 잊으세요. 모든 것이 이스라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기고 큰 비중을 두지만요. 뉴욕에서의 일상생활에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 그리고 말은 그게 정말 그리고 저도 많죠. 알아요. 경제적인 부분이 분명히 큰 역할을 했죠. 많은 표가 아시다시피 무료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보시나요? 그분과 캠페인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도시 운영에는 더 큰 문제도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거 기간 동안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했던 모든 발언을 찾아보고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항상 누군가가 그에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이 친팔레스타인 운동 속에서 성장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많은 뉴욕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 뉴욕 시민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했던 유대교 회당의 신자이자 제 친구이기도 한 브래드 랜더 같은 사람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가 시장을 지지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모두가 공유하는 인간성이 있다는 신념에서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꼭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책을 처음부터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역 문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왜 이스라엘에 그는 있는 이스라엘 분들과 이야기를 저 하나요? 환자입니다. 그게 정말 관련이 있나요? 항상 그렇죠. 제 정말요? 말은 경찰도 있고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맞아요. 9.11 테러 기념일이 다가오고 도시 전체에 큰 일이 있었죠. 저도 뉴욕에서 15년 살아서 잘 압니다. 네. 그게 주로 그가 집중해온 부분이에요. 네타냐후 체포 문제나 선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거의 모든 발언들, 일반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저는 뉴욕시가 글로벌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유대인 인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아랍계 인구도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뉴욕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 나온 거의 모든 발언들은 질문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예비선거와 본선에서 실제로 내놓은 공약이나 실제로 취한 조치들을 보면 모두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올린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여전히 체포할 계획이 있냐고, 계속 그렇게 할 그와 거냐고 관련해서 묻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답변이었죠.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소통하거나 호소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나요? 이미 18명의 사법위원회를 선정하셨잖아요. 유대인 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유대인 판사가 많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를 제대로 반영하고 싶다면 뉴욕 시민 10명 중 1명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왜 그런가요? 왜 안 되는 거죠? 왜 그 부분을 빼셨나요? 그게 궁금해요. 제 생각에 예를 들어 그가 했던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사실 유대인 단체들, 특히 인종 및 경제 정의를 위한 유대인들 같은 단체들이 개발한 계획이었어요. 밴드 더 아크 같은 단체들 모두 유대인 비영리 단체들인데 그는 증오범죄 예방에 투자해왔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시에 그 분야에 대한 투자를 800% 늘려달라는 계획을 내놓았어요. 이 계획은 유대인 단체들과 시내의 다른 단체들에서 직접 나온 것이고 증오범죄 예방이 단순한 치안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냈어요. 예산안이 방금 통과됐고 증오범죄 예방에 대한 투자가 80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행정부를 정말 잘 압니다. 그 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한 친구인 나비 미리암 그로스만도 있는데 그녀는 유대인 커뮤니티와의 연락 담당자로 행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반유대주의 대응 사무실을 확장해왔습니다. 현재 2명의 직원이 있고 지금 3번째 직원을 채용 중입니다. 그 사람은 연구원으로 도시 내 반유대주의 연구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만남에 응하는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그조차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제가 직접 아는 바로는 일부는 공개적으로, 일부는 비공개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정말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TV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1대1로도 그의 반응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사적인 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 그의 반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반유대주의적 공격에 깊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할 때 그것은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지만 저는 그리고 TV를 보는 사람들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그런 일에 신체적으로도 괴로워합니다. 제가 본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그가 TV에서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것은 예비선거나 본선 중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반유대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린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말로 신경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만든 영상도 에후드 바라크나 모셰 야알론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비비를 전범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누군가가 비비를 전범이라고 비난했다니. 하지만 유대인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중 많은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건 유대인 커뮤니티를 겨냥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애비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스라엘에서 만나요. 사람들이 말하듯이 바담 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방문하는 걸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방문 시 알려주시면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그럴게요. 잘 지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야기를 바꿔서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예비 선거가 다가오면서 미시간주의 미 상원 공석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헤일리 스티븐스 하원 의원과 상대 후보 압둘 엘 사이드는 미시간의 여러 이슈를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는 큰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스티븐스 의원은 자랑스럽게 그녀는 주로 유대인 거주 디트로이트 교회를 대표한다고 강조합니다. 엘 사이드는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불량 국가라 부르고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의 중심에는 에이펙이란 주제가 올랐으며 엘사이드는 에이펙이 스티븐스 의원의 선거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보도를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기 위해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24 뉴스의 수석특파원 오웬 올터먼입니다. 그는 디트로이트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네, 교회와 미시간주 전체도 디트로이트 교회 같습니다. 지역이죠. 그럼 스티븐스가 대표하는 지역 출신이신가요? 네, 스티븐스는 제 지역구 하원 의원입니다. 맞아요. 와, 그럼 그녀가 인기가 많고 사랑받는 인물이라 상원 의원 출마를 권유받은 건가요? 그래요. 그녀는 인기가 많아 출마 권유도 받았지만 오랫동안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혀 왔어요. 에밀리, 유대인 공동체의 강한 지지를 받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건 그녀에게 매우 유리했죠. 특히 2020년대 선거구가 그렇게 그려져 그녀가 그런 선거구를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디트로이트 유대인 커뮤니티의 모든 인구 중심지를 포함하는 단일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선거구는 특히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유대인 비율이 매우 높고 미시간의 유대인들은 미국 바른 지역처럼 이곳도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합니다. 그녀에겐 중요한 투표층입니다. 미시간의 인구가 줄어 선거구 수가 감소하면서 그녀와 다른 현직 하원 의원이 맞붙는 흥미로운 예비 선거가 벌어졌습니다. 앤디 레빈은 반-이스라엘 인사는 아니었지만 제이 스트리트의 지지를 받았고 이스라엘 좌파와 비슷한 입장이었으며 헤일리 스티븐스는 에이페크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레빈은 미시간의 유대인 정치 가문 출신이지만 헤일리는 그 공동체 출신이 아님에도 더 많은 내부 지지를 받아 결국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제 에이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배경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캠페인에 돈을 쓰고 싶어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토론의 중심에 서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맞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보세요. 헤일리 스티븐스가 자신의 하원 의원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것과 주 전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분명히 매우 다릅니다. 인구 구성도 다르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가요? 이건 그녀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스라엘 문제로 역풍을 맞고 압둘 엘 사이드 같은 후보와 맞서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이집트 이민자들의 아들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로서 강력한 역량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유로 이스라엘과 에이펙 문제를 이번 선거의 중심에 두기로 했습니다. 미국 관광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을 배웠을지 몰라요. 맘다니에게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당 예비 선거에 나선 극좌 후보들이 이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을 정치적 이점으로 여기는 흐름을 봐왔습니다. 그는 그 전술을 그대로 미시간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인구 통계적으로 미시간에는 유대인보다 아랍인과 무슬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어본 지역사회는 2024년 선거에서
시대에서 정치적으로 각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압둘 엘 사이드에게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사회 이론으로서 디트로이트와 주 전역 유대인 공동체가 헤일리 스티븐스를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디트로이트 지역의 회당에서 랍비들이 실제로 그녀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선을 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밀리. 그리고 설령 허용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 강하게 암시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암시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저는 이 지역사회의 대부분 정치적 스펙트럼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녀를 지지하러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공동체의 우분으로 여겨져 왔고 단지 이스라엘 문제에만 우호적인 인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압둘 엘 사이드가 마만다니 스타일로 반대편에서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아직 해외,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분명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청자분들께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어떠냐 하면 만약 이스라엘인들이 이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한다면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언론의 경향은, 그리고 저는 자매 히브리어 채널에서 일한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편집자들은 그가 승리할 때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아침 이스라엘에서 압둘 엘 사이에드가 상원의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곳에서 큰 주목을 받고 본선에서도 계속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뉴욕과 그곳의 모든 예비 선거를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정말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모든 유명인들 중에서 한 공연자는 카멜레온처럼 이리저리 색을 바꾸지 않고 카르마를 믿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보이 조지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그는 2017년 부부 등 여러 차례 이스라엘에서 공연했고 최근 We Will Dance Again 라는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 브라운이 묻듯 이 노래가 듭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이 조지는 We Will Dance Again라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AI 4개 곡을 발표했습니다. But if you're ever confused, I stand with the Jews. I don't feel brave, I just need to behave like a human. But trust me, we will dance again. 이 곡은 온라인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지지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나 유대교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유명인들이 많지 않았던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이 조지가 실제로 해온 일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일랜드 TV에 출연해 유대인 공동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고 올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도 다시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게도 산마리노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연예인이나 공인들의 지지가 너무 부족해서 종종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좋은 홍보가 아닙니다. 우선 보이 조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논란이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노르웨이 에스코트를 라디에이터에 수갑으로 채우고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다가 이 노래는 AI를 사용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보이 조지가 음악과 가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본인의 목소리와 이전 레게 트랙을 반영하기 위해 AI에 지시만 했는지 불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AI 음악과 AI 예술 전반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여겨지고 게으르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모방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라인에 이 곡이 정말 좋다고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고 싶다고 댓글을 남긴 모든 사람들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좋은 음악이라고 말해보길 바랍니다. You never mentioned October 7. Young girls raped against streets, murdered brutally for the crime of dancing. 예술이 주관적인 건 알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형편없습니다. 가사도 진부하고 유치해요. 특히 10월 7일 이스라엘 여성들의 성폭행에 관한 부분은 이 어색하게 들리는 레게 트랙에 억지로 끼워 넣은 느낌입니다. 그냥 불쾌할 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그래요. 친이스라엘 쪽에서는 이걸 지지하긴 했지만 분쟁에 관심이 없고 그냥 좋은 노래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곡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 노래가 의미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AI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죠.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 포스터부터 유대교까지 AI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유대인 행사 광고부터 이스라엘 선거, 그리고 전 세계 유명 인사를 흉내내는 챗봇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유대교 가르침에서는 인공지능의 사용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위해 지금 줌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 예시밧 아미의 로시 예시바인 유발 추룰로 라삐님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AI에 대해 많이 듣고 있는데 현재 AI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나요? AI가 유대인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가 유대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더 똑똑해지고 있지만 더 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모든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부라, 즉 함께 공부할 친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강조해야 하고 이것이 권위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라를 공부하는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인공지능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즉, 사기나 잘못된 뉴스 전달 등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모든 생각들에 대해 말입니다. AI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 모두 요즘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고대인들과 교시기에 대해 말하는 건데 그때도 많은 기술이 있었죠. 조화르도 있고 카발라도 있었어요. 그것이 수천 년 전의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AI가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AI는 정말로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이유는 우리의 지능이 어떤 도구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스템이 지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는 이런 혁명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약 500년 전에 인쇄기가 발명되었고 그 후 우리는 유대교의 큰 변화와 큰 영향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많이 배운 사람들과 학자들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널리 보급되어서 모두가 읽을 수 있었고 복제할 수도 있었으며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인쇄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심지어 40년 전에도 인터넷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북을 라삐에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라삐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라삐의 역할이 변화한 것이었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정말로 구글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해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삶에서 그리고 구글은 알다시피 게마라를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맞아요, 다른 사람들에겐 맞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저는 수 있습니다. 예시바 출신이 아니어도 탈무드는 A, G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같은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좋다고 AI에서도 생각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AI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새로운 지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배워야 맞아요. 할 거예요. 모든 새로운 발전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든 마치 추처럼 결국에는 중간에 머물게 돼요. 하지만 관용 박물관조차도 새로운 기술을 갖춘 새로운 박물관이에요. 그들은 그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는 AI 챗봇이 있는데 람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챗봇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한 예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긍정적 활용 예입니다. 제 아이들처럼 박물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 그래도 이건 여전히 게임이에요. 제 아이들이 인공지능으로 시간을 절약해도 결국 그 시간도 인공지능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람밤이 정확히 뭐라고 했을지 아는 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인간이 꼭 개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물론 구글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 연결된 AI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직접 사용하고 있고 홀리랜드 언커버드를 진행해서 이런 걸 정말 좋아해요. 예를 들어 아리 시대의 츠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줘 라든지 시몬바 요하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은 특정한 것들을 검색할 수 있잖아요.
깊은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날짜나 달 같은 정보는 구글에서 쉽게 찾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정보를 얻는 데는 꽤 좋은 기술이지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해요.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고 그들에게도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고 많은 오염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AI를 맞았어요. 사용할 때 제가 그 전에 점을 말했듯이 명심해야 해요. AI는 가혹합니다. 항상 답할 때 실수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맞죠? 그건 단순히 실수만이 아니에요. 아주 그러니까 도발적이기도 하고 도발적이죠. 아니면 그들만의 통찰력이 있기도 해요. 단 1초도 잊지 마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화였어요. 랍비 유발 추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Jewish World Weekly 에피소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희 소셜미디어 플랫폼, 유튜브 채널,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전 에피소드와 개별 클립들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에밀리 프랜시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텔아비브에서 샬롬을 전합니다.